제가 좀 멀리서 온 것 같습니다. 독일에서 왔으니까요. 독일 산 지가 좀 상당히 좀 오래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독일 생활 좀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말을 정확한 표현해서 쓸 수 있고요. 아니 이걸 여기 하시면 불편하시면 안 되죠. 표현에서 좀 정확하지 못하거나 서툰 점이 있을 겁니다. 좀 이해해 주시고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준비를 좀 한 것은 그 커다란 세계의 농민전쟁, 그걸 이제 독일하고 중국의 태평천국 운동이라고 할까, 농민 전쟁이라고 할까 하고 이제 물론 이제 우리나라 통합, 농민운동, 이 세 개를 대충 한번 비교식으로 그 핵심적으로 좀 이야기를 넣어나왔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엔 저희 개인적인 이야기 하면서 유럽 이야기가 좀 될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철학을 전공했는데 현재도 관심을 갖고 있고 하는 문제로 해서 이제 철학 중에서 철학의 중심 개념인 유럽 철학의 중심 개념인 이성문제를 가지고 도대체 그 이성문제를 지금까지 어떻게 다루어왔고 서양 철학에서 그 다음에 그게 현재 어떤 상태에 연구 상태가 어느 정도 되어 있고 문제점이 무엇인가 대충 이런 정도로 한번 이야기를 드릴까 합니다. 도중에 좀 토론도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동화에 대해서 관심도 많으실 거고 또 기본적으로 이제 공부를 하셨다거나 연구를 하신 것으로 이제 그렇게 생각되는데요. 근데 우리나라나 뭐 유럽에서도 마찬가지고 이 농민운동을 이렇게 동양하고 서양하고 여기서 비교해서 연구한 것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독일 농민전쟁은 1500년 초에 있었으니까 좀 오래된 사건이기도 하고, 그래서 거의 이제 논의가 되지 않는, 현재 일반적으로 논의가 되지 않는, 학자들도 별로 논의되지 않는 상태인 것 같고, 중국도 태평천국 농민전쟁도 19세기의 일이지만 거기도 거의 이제 마무리된,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도 뭐 사회적으로도 마무리되는 것으로 하나 과거의 역사로 지금 이렇게 취급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동학 농민전쟁은 아직도 진행 중인 상태에 있다. 그래서 좀 하긴 다르지 않는다. 독일 농민전쟁하고 중국의 농민전쟁하고 우리나라 농민전쟁에서 많이 다르다 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근데 이 농민전쟁을 연구하고 정의할 때 이제 학자들마다 다르긴 한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농민전쟁 문제를 제대로 정의해 하려면은 역시 그 농민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그 시대적인 사회적인 조건, 이것이 정리가 돼야 된다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세계의 지금 말씀드린 세계의 농민 전쟁은 대규모의 전쟁이었기 때문에 이런 대규모의 전쟁으로 발전할 수 있으려면 그 사회적인 조건뿐만 아니라 그 농민 전쟁이 지향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지향하는 그 이념, 사상이 준비가 돼야지 가능하지 않느냐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개되어 있느냐, 그래서 왜 실패를 하지 않을 수뿐이 없느냐 하는 뭐 이런 것이 이제 이해가 되겠는데, 오늘은 되게 두 면에서 그 사회적인 조건, 그것이 얼마큼 중요하냐 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념 문제, 이 사상, 그 사상이 어떻게 누가 어떻게 어떤 조건에서 형성이 되고 대형은 무엇인가, 이렇게 이것을 좀 밝히는 것이 농민 전쟁을 분명하게 정리하는 기본 요인이 아니겠는가, 뭐 이렇게 생각됩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독일 농민 전쟁을 보면은, 독일 농민 전쟁은 그러니까 1524년에서 1526년 약 2, 3년간 진행된 것으로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독일 농민 전쟁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여러분들 아시는 프리드리히 엥겔스가 독일 농민 전쟁에 대해서 쓴 논문이 있는데, 그게 이제 상당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게 이제 막스 엥겔스의 이제 기본 철학인 이제 물질적 그런 변증법, 이것을 이 사회 문제에 적용해서 농민 전쟁을 정리한 건데, 우리나라는 그런 각도로 그런 그 입장에서 공학 문제를 정리한 분들이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거의 없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동학 문제, 동학 농민운동 문제가 정리하는데 그동안에 제한성이 있지 않았겠느냐,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만일에 우리나라 동학 농민운동 문제를 정리를 한다면은 한번 엥겔스가 저렇게 한번 멋있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좀 그런 이제 의향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독일에서 학위 논문을 동학 문제를 가지고 했습니다. 원래는 이제 제가 동서야 비교 철학을 한다고 해서 독일 유학을 갔었는데, 66년대, 1966년대. 근데 이제 그 문제는 학위하는 것으로 이제 끝나고, 지금은 이제 원래의 목적, 그걸 했던 바 동서양 철학을 이제 비교해보고 서양 철학의 제한성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지금 밝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책이 이제 내년쯤 출판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현재로서는 독일 농민전쟁인 경우 엥겔스가 정리한 것 이상 그렇게 좋은 책자나 뭐 논문은 나오지 않는 것으로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생각되고요. 근데 엥겔스가 참고를 하는 이제 그 독일 농민전쟁의 책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거의 이제 기준으로 되어 있고 제일 잘 알려져 있고 기준으로 되어 있는 책인데, 그게 이제 빌리헬름 심머만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은 그 농민전쟁에다가
대란 말을 썼어요. 크다고 하는 말을. 대독일 농민전쟁의 역사. 뭐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앵겔스는 크다는 말은 안 썼죠. 근데 이 시머만은 대독일 농민전쟁의 역사. 근데 이 책이 지금 독일 농민전쟁에 대해서는 제일로 자세하고 제일로 정리가 객관적으로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인정되고 있고, 또 앵겔스도 이 책을 바탕으로 해서, 이것은 역사적인 서술인데 거기에 사회 정치적인 그런 이론을 가해가지고 앵겔스는 이제 독일 농민전쟁을 정의를 했고, 뭐 이런 것으로 지금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우리나라 농민전쟁도 그렇고 태평천구 전쟁도 그렇고 독일 농민전쟁도 그렇고 그 사람에 따라서 많이 그 명명하는 것이 상당히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주로 그런 독일 농민전쟁은 오래돼서 그런지 비교적 일률적인데 되게 이제 두 가지로 나오는 것 같아요. 하나는 그냥 독일 농민전쟁, 이것이 일반적이고 대체로 많이 사용하는 이제 개념이고요. 근데 최근에 젊은 사람이 한 것은 이제 빅클레라고 하는 젊은 사람인데, 이 사람은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들의 혁명, 뭐 이런 식으로, 아니 조금 상당히 좀 뭐라 그럴까 엉뚱한 그런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되게 크게 두 개를 보면 독일 농민전쟁을 독일 농민전쟁이라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그 다음에 이제 특수하게는 평범한 사람들의 저항, 아니면 혁명, 뭐 이게 지금 두 가지로 많이 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 농민전쟁의 특징은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막스 레닌의 이론이지만 세계 사회 체제의 변화 과정을 이제 말하자면 원시 공동체 사회에서, 그다음에 노예제 사회에서, 그다음에 이제 봉건 사회에서, 그다음에 봉건 사회에서 다시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회주의 사회, 아니면 공산주의 사회, 이런 이제 이 세계 역사 발전은 이보다 더 현재까지 이보다 더 정확하게 이렇게 단계적으로 이렇게 말하자면 개념화하는 이론은 아직까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이제 세계 역사의 발전사를 이야기하면 막스 앵겔스가 이야기한 이 단계에서 이야기 되는데, 이 단계 이 이론에 따라서 보고 그렇지 않은 이론에서 따라서 본다고 하더라도 이 농민전쟁은 하여튼 봉건제도를 어떻게 이해하냐 또 다르긴 하지만, 이 봉건제도가 위기가 와서 봉건제도가 다른 사회체제로 전환되는 과정, 그 과정에서 큰 농민전쟁이 이제 발생을 했다. 이것은 다 공통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나라나 중국에 비해서 빨리 유럽이나 독일인 경우 빨리 이 봉건 사회의 말하자면 와해 과정이 우리나라보다는 한 몇백 년 빨리,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것에 따라서 이제 자본주의 사회도 몇백 년 빨리 온 것으로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유럽인 경우에 봉건 사회 제도가
이 동양하고는 좀 다른 게 뭐냐면은 특히 이제 독일인 경우에 영주 지역이 있고요. 그러니까 농토를 기반으로 한 영주 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그것과는 독자적으로 연결은 되죠. 경제적으로 연결되지만 독자적으로 그러니까 행정관계에서 독자적으로 이게 도시가 형성이 많이 됐습니다. 독일에서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뭐 도시나 농촌이나 이게 다 하나의 지배체제에 들어가는데, 독일의 경우는 독자적인 자기 영역이 있어가지고 독자적으로 발전하는 여기저기 많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제가 살고 있는 뭐 예를 들어서 프랑크푸르트라든지 뭐 퓨르스부르크라든지 뭐 큰 도시들이 꽤 있는데 그게 자기 독자적인 행정 영역이고, 아니 지배 영역이고, 따라서 거기에는 다 또 성을, 도시가 자기 성을 또 가지고 있어요. 도시가 이제 방어하려니까. 그래서 구조가 이제 동양의 봉건제도하고 유럽의 봉건제도의 그 다른 기본 표준 하나가, 동양은 도시가 따로 이렇게 발전한 것이 아닌데, 유럽이나 독일에서는 도시가 따로 독자적으로 발전을 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도시 그 안에는 물론 농토도 가지고 있죠. 농민도 있고. 그러나 주로는 그 수공업자들, 그 다음에 그 수공업자들이 만들어낸 물건을 이제 파는 상인들, 이게 이제 영주들이 가지고 있는 거기에 이제 장사도 하고 다른 도시하고 장사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 자본주의 요소들이 빨리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뒷받침이 된 것 같습니다. 동양하고 서양을 비교할 때 왜 서양은 동양보다 자본주의 사회가, 자본주의 체제가 훨씬 먼저 발전했느냐, 이 하나의 그 사회적인 요건으로는 이것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럽이나 독일에서는 도시가 영주 위에 농토만 가지고 영주 위에 도시가 따로 또 발전했다는 것. 물론 이제 그 외에 자연과학이 이제 발전한 거, 그것도 들 수가 있겠지만, 주로는 동양하고 비교할 때 주로는 동양은 도시가 발전하지 않았는데, 서구는 봉건사회 때 도시가 발전을 했다 하는 것. 이것을 한번 염두에 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농민운동을 이루는 세력이 좀 달라지죠. 그러니까 도시에서 무슨 수공업이 발전하다 보니까 또 광업이 좀 발전하고, 광업이 발전하다 보니까 이제 그 광산 노동자들이 이제 상당히 수를 차지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농민운동의 이제 주축 세력은 농민이지만, 여기 이제 광산에서 일했던 노동자들이 이제 합수하게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무기에서도 좀 수준이 있는 무기가 가능하죠. 왜냐하면 수공업자들이 여기에 이제 합세를 하게 되니까. 그래서 여기 중국이나 우리나라하고는 몇 백년 빨리 농민운동이 진행됐지만, 그 무기에서 수준이 좀 다르다 이런 것을 좀 봤을 수가.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그러면 그러니까 농민들은
중세기 때부터 계속 핍박을 받고 착취를 당하고 뭐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영국 같은 데서는 벌써 13세기, 14세기에 농민들의 반항이 시작됐거든요. 그리고 독일도 큰 농민전이 있기 전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지역적으로 소수로 그냥 무작정 그 반항이 있었죠. 유럽에서 벌써 13세기, 14세기부터 시작했고, 우리나라도 뭐 홍경연단 하면 이제 좀 빠르지만은, 하여튼 여기저기서 농민들이 사는 게 너무 핍박하고 어려우니까 죽자 살자 그냥 한바탕 그냥 뭡니까 즉흥적으로 막 반항이 나오는 거죠. 화나면 가서 관리들 갖다 그냥 때려 죽이기도 하고 불질리기도 하고 이제 이런 것이 수없이 진행이 된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런 지역적인 소수 이런 것을 넘어서 대량의 그 주축 세력이 운동의 그러니까 농민 전쟁의 주축 세력이 어떻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그 당시 사회를 잘 반영한 그리고 망해가는 사회가 앞으로는 어떤 사회로 되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전망이 있는 이념 사상이 성립될 때만이 이런 지역적인 간헐적인 또는 소수의 농민동이 나라 아니면 지역을 넘어서 대대적인 운동으로 발전하려면 이런 어떤 미래를 지향하는 사상이 준비가 되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사상을 준비한 것이 독일인 경우는 루터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루터. 그러니까 루터가 농민전쟁 일어나기 한 20년, 30년 전에 종교 개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종교 개혁은 뭐냐면 카톨릭의 집면목은 하나님하고 이게 교황하고 이게 그 다음에 성직자하고 그 다음에 일반 신도하고 이게 지금도 마찬가지로 철저하게 유계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루터는 이 이계를 중간 이계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하고 하나님하고 직접 연결시킨 거죠. 그 중간을 띄워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모든 백성들은 동등한 것으로, 평등한 것으로. 그래서 이 평등 사상이 이런 식의 평등 사상이죠. 말하자면 독일 농민족에 있어서 그 이념 형성이 이렇게 신학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하느님과 인간관계를 새롭게 정립하면서 평등 사상을 내건 거예요. 그러니까 농민들이 이 평등 사상을 안 좋아할 수 없어요.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로서는 이거 경작한 거고요. 이거 하나님의 하나님의 아들 아니면 하나님하고 인간하고 중개자가 교황인데 교황을 무시해보니까 이건 그 당시로서는 굉장한 혁명적인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이제 루터가 농민전쟁에서 이념을 농민이 지향하고 원하는 그 사회의 하나의 이념 제공자로 이렇게 되어 있죠. 루터가.
루터는 동시에 그 전에 벌써 이제 종교적으로 카톨릭은 이건 문제가 있다. 그래서 개혁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종교 개혁을 해서 지금의 소위 개신교의 이제 시발점이 됐고, 동시에 그 당시는 농민운동에 하는 이념을 제공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돼 있죠. 루터가. 이제 루터를 제자는 아닌데 하여튼 루터를 처음에 따르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건 토마스 뮌스인데 이 사람도 신부였죠. 그 당시 루터도 신부였고 이 사람도 신부였고. 그래서 루터의 생각이 옳다 하고 이제 농민편에 서서 이제 농민들을 위해서 이제 동맹 활동을 한 거죠. 근데 루터는 처음에 이념은 농민들에서 이념은 제공을 했는데 진짜 그리고 농민을 위해서 처음에는 불쌍하다 사람도 지금 형편을 개선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는 했는데 얼마 후에 농민들이 하여튼 뷰텐베르크인가 어디 도시를 치면서 농민들이 피를 좀 많이, 이게 사람을 좀 많이 죽였어요. 근데 루터가 이것을 본 다음에 계기는 그렇다고 그러는데 이것을 본 다음에 농민들을 반대하는 쪽으로 나섰어요. 그래서 농민 쪽에서 보면 루터는 완전히 얼마나 변신한 변절자로 된 거예요. 농민 쪽에서 보면. 그러나 토마스 뮌스는 끝까지 농민 편에 서서 싸우다가 죽었고 사형당했고, 루터는 점점 더 영주 쪽에 기울어가지고 영주 쪽에 기울이면서 자기의 말하자면 종교 개혁을 영주를 통해서 그 힘을 믿으면서 자기는 확고하게 해나가고, 그러면서 농민하고는 완전히 거리를 두고, 심지어 나중에 농민들을 뭐라고 했냐면 그건 그 당시 그렇게 그런 말을 썼어요. 미친 개라고 그랬어요. 이 미친 개는 농민들, 미친 개는 죽여야 된다. 반항하는 농민들을 죽여야 된다. 루터가 그렇게까지 적극적으로 반농민 운동에 문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토마스 뮌스는 끝까지 이제 농민하고 같이 활동을 하다가 큰 전쟁에서 이제 대장을 했고, 그러나 모든 농민 전쟁은 실패했듯이 그 농민 전쟁도 이제 결국에 실패했는데, 그러나 그게 이제 영향은 많이 줬죠. 그리고 독일뿐만 아니라 스위스, 그다음에 운가르는 한가리, 파라, 네덜란드 이런 데도 많이 이 이어파로에서 농민 전쟁들이 일어나지만은 영주들의 이제 강력한 저항을 이겨내지 못했죠. 우리도 물론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하여튼 실패한 거죠. 그래서 통계적으로는 통계가 제대로 없겠는데 추측이죠, 말이죠. 통계가 10만 명 이상이 죽었다. 이제 또 어떤 사람은 또 7만 5천 내지 7만까지 또 이야기를 하고, 그러나 하여튼 그 당시에 300만의 인구가 현재로 말하면
피난민, 쫓겨다니고 휩쓸리고 한 이런 인구들이 거의 300만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당시 인구가 전체로 얼마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독일 인구는 지금 840만인데, 8,400인데, 그 당시 인구로 얼마 되겠는데. 하여튼, 전 독일은 아니지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전 독일은 아니지만, 대부분 지역에서 농민 전쟁이 일어나고, 좀 많은 사람이 죽고, 많은 사람이 다치고, 많은 사람들이 집을 떠나서 방랑을 해야 됐고, 이런 이제 처참한 일이 벌어졌지만 결국 이제 성공은 못하고 망가지고. 근데 우리가 한번 가보긴 했습니다만, 옛날에 동서도 이렇게 놀아줬을 때, 동독에서는 이제 사회혁명, 자본주의 혁명 이전에 중요한 혁명 단계로 해서 동독에서는 상당히 농민전쟁을 중요시했는데, 서독에서는 거의 문제를 이론적으로 보통 사람들이 별로 알지도 못하고 별로 관심이 없는 이런 상태로 됐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동학 문제를 좀 연구하신 분들은 지금 동독에, 그러다 보니까 동독에 파노라마 박물관이라고 해가지고 동독 지역에 거대한 조형물을 만들어 놨어요. 근데 우리나라 분들 가보시는 분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근데 한번 가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 동독에서는 제일로 우수한 건축가가 그것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동학하신 분들이 그런데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 참고도 될 것 같고요. 이런 생각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동독하고 서독하고 이제 그 점에서 이제 많이 달랐고, 또 하나는 뭐냐면 서독 쪽에서는 별로 토마스 밀스를 좋아하지 않으니까 좀 멀리한데, 뭔가 60년대 학생들 운동이 벌어지면서 상당히 진보적인 성향으로 이렇게 많이 가면서 토마스 밀스에 대한 학생들이 연구해가지고 토마스 밀스에 대해서 토마스 밀스를 많이 알려야 되고 그 정신을 배워야 된다, 뭐 이런 등등이 이제 바람이 불어가지고, 독일인 경우에 대학교마다 종합대학교마다 다 대학은 아니에요. 종합대학교마다 카톨릭하고 개신교 여기서 그 재원으로 학생 기숙사를 이렇게 따로 운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기숙사마다 이름을 하나씩 붙이는 거죠. 그런데 학생들이 이제 나서가지고 한 그룹인가 이쪽에 이제 기숙사가 새로 만들었는데 그 토마스 밀스의 집을 하자. 극구 반대를 해가지고 그것이 결국에 안 됐어요. 그만큼 서독 쪽에서는 또 토마스 밀스를 조금 대강시하고 멀리하고, 동독 쪽에서는 여기서 사회운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고, 이렇게 그 사회 제도에 따라서 같은 자기 나라 역사인데도 그 보는 눈이 이렇게 규정하는 게 이론적으로 정리하고 기준하는 게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뭐 이 요구 사항 보면은 통합농민동에서도 12개 조항이 있는데 여기서도 어떻게 된 거지 우연히 이제 전 12개 조항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12개 조항 중에 이제 중요한 게 독일인 경우는 신부 목사를 이제 자유 선거에서 신부 목사를 해야 된다. 니들끼리 그냥 알아서 이렇게 신부 목사 해가지고 편안하게 살지 말고 이게 농민들의 뭔가 의향도 들어가서 농민들을 위한 말하자면 목사나 신부를 만들어야 된다. 뭐 이런 의미였겠죠. 그리고 이 11조가 보통 하나로 이렇게 되는데 그 당시에는 11조가 큰 11조가 있고 작은 11조를 이렇게 두 개로 놓아졌어요. 근데 작은 11조만 하면 부족하니까 큰 11조로 해가지고 양을 뭐 분리놨는가 봐요. 그래서 이 11조 이거 큰 11조 없애야 된다. 작은 11조는 그것까지는 이야기를 안 하는 것 같아요. 큰 11조는 하는 건 없애야 된다. 그리고 이제 살림이나 업이나 이런 것을 농민들이 아니면 어민들이 자유스럽게 할 수 있도록 뭐 영주의 허가를 받고 도시의 귀족한테 허가를 받고 뭐 이렇게 해야만이 와서 고기도 잡고 뭐 나무도 베고 이런 게 아니라 그 자유롭게 놔둬라. 그 생업의 일부분으로 놔둬라. 뭐 이런 것이 그 당시 독일에서는 그것이 요구였어요. 물론 이제 우리나라 다 마찬가지로 이제 그 당시 독일에 또 몸종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 당시 그러니까 1500년 16세기죠. 그때 몸종. 그러니까 이 몸종을 해방시켜라. 그 다음에 부역을 마음대로 시키지 말라. 우리나라나 중국하고 좀 비슷한 거죠. 그 다음에 사형제도를 없애라. 뭐 그런 요구까지 나왔어요. 사형제도를 없애라. 그 당시에 농민들의 요구죠. 물론 이제 토마스 밀소가 이제 많이 그런 문제를 이제 많이 이야기했겠고 뭐 이렇게 해서 이런 요구들로 이렇게 된 거죠.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토마스 밀소가 어떻게 싸웠고 루터는 어떻게 농민을 배신했고 이런 것들은 이제 뭐 구체적으로 연구할 사람은 연구하겠지만 여기서는 그런 이야기는 말하자면 성략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독일 농민전쟁에서의 이념이라고 사상은 말하자면 평등 사상하고 자유 사상이죠. 말하자면 두 가지가 이제 주된 사상이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프랑스 혁명 같은 경우는 자유 평등 박애 뭐 이렇게 세 개로 나가지고 독일 농민전쟁에서는 뭐 박애 이야기는 나오지 않는 것 같고요. 주된 것은 이제 평등,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 그 다음에 농민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것이 주된 이념 사상이었고 이것이 농민들이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뭉쳐서 싸워야 된다 하는 이런 것으로 해서 농민전쟁이 전국적인 범위로 이렇게 활동을 하고 그것이 상당히
확인은 못했지만 확인은 못했지만 상당히 금이 나가게끔 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거의 독일 농민 전쟁은 잊어지고 있는 이런 하나의 역사의 사실로만 남아있는데 그래도 한번 여기 혹시 오실 기회가 있으시면 공덕 쪽에 바드 프랑켄 하우스라고 하는 동네가 있는데 그게 조그만 동네인데 거기에 있는 파노라마 무제요, 파노라마 박물관 그것을 한번 구경하시는 분은 참고가 될 것 같아요. 다른 역사 문화적인 이유도 많지만 이 통학을 하고 이 농민전쟁에 관심 있는 분들은 독일 농민전쟁의 흔적이 있으니까 거기 한번 가보시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독일 농민전쟁의 전공자도 아니고 또 그렇게 지금 아주 정신적으로 많이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대충 이런 것이다 하는 정도만 오늘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 태평천국 정확히는 태평천국 농민전쟁이다 뭐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하여튼 학자에 따라서 또 시대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그 이름 붙이는 것이 굉장히 다양한 것 같아요. 그래서 태평천국 농민전쟁은 1850년에서 1864년이고 그 규모도 컸지만은 그 장기적이었고 규모도 크고 희생자도 소위 말하자면 피를 흘리는 그 양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은 19세기에서는 제일 높은 전쟁이었다는 겁니다. 19세기에서. 이제 그래서 하여튼 믿을 수가 없는데요. 하여튼 죽은 사람이 2천만 그래요. 모든 사람 3천만이라고 하기도. 그게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뭐 10만, 몇십만 단위가 아니라 이것은 1000만 단위로 사람들이 희생하고 중국이 이제 그만큼 크다는 이야기 되겠죠. 그러니까 이 엄청난 전쟁이었죠. 그래서 그런지 물론 이제 중국은 공산당이 이제 정권을 잡은 관계도 있겠지만 공산당 쪽에서는 이런 농민운동을 굉장히 중요시하니까 생각하죠. 말로는 이 타이핑 농민전쟁에 대한 논문이나 책이 만이 아니라 몇만 단위라고 그래야죠. 그렇게 많이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별로 좀 큰 관심을 안 가지고 갖고 우리 각 이웃인데 그런 것 같은데 하여튼 중국 쪽에서의 이야기는 몇만 개의 논문 책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뿐만 아니라 중국 사람뿐만 아니라 유럽 사람들도 그렇게 연구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그럴만한 농민 전쟁이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관심을 많이 준 것 같지 않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잘못 봤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이제
이太平천국 농민전쟁에 대해서는 독일 농민전쟁과 달리 그 이름을 붙이는 게 상당히 여러 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부 쪽에서 청나라 정부 쪽에서 붙인 이름하고 그러니까 일반 외국 사람들이 붙인 이름하고 또 학자들이 객관적으로 이렇게 정립한 이름하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 동학 농민 운동이라고 하듯이 이게 운동이라는 말로 붙인 사람이 있고 태평천국 주로는 태평천국 저항이다. 혁명이라는 말을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태평천국 저항이다.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농민전쟁이다. 아니면 저항이다. 어떤 사람은 또 태평 시민전쟁이다. 뭐 이렇게 붙인 것도 다양하게 이름을 붙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이름 붙인 그 기준을 좀 잘 잡아서 하면은 나중에 동학 문제에도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동학에서도 그 기준을 잘 잡으면 누구나 좀 인정할 만한 그 이름이 나올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현재로서는 제각기 그냥 또 자기 나름대로 붙이는 이름 이런 식으로 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동학 농민 전쟁 문제도 있고 그래서 나중에 한번 이야기가 되겠지만 여러분들도 한번 좋은 걸 내셔서 이 우리나라 동학 문제 동학 농민 전쟁을 어떤 식으로 표기를 해야지 가장 합당한 아니면 보다 합당하겠는가 이런 의견을 조금 한번 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태평천국에 가담하는 투쟁하는 사람들이 다 머리를 길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장발 적이다. 적이란 말이 도둑이라는 뜻이고요. 아니면 심지어 이제 청나라 입장에서는 장발 귀신이다. 뭐 이런 말도 썼고. 하여튼 장발이라는 것도 하고 그리고 천국에서 보면은 저쪽 남쪽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의 오지로 봤던 것 같아요. 천국에서. 그래가지고 오지에서 일어난 기적이다. 그렇게 해서 오비라고 이제 이렇게도 불렀다고 해요. 청나라 나라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다양하게 이름들을 붙이고 있는데 그거 일반적으로는 그냥 태평천국 농민전쟁, 태평천국 좀 혁명을 하지 않는 사람은 태평천국 난이라는 말을 주로 이제 많이 붙이는 것 같고요. 이제 우선은 제가 볼 때는 정확하게는 태평천국 농민전쟁이라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거죠. 그 기준은 역시 이제 농민들이 가장 많이 착취를 당하고 핍박을 받고 그러니까 이 태평천국 농민전쟁에서 주류를 이룬 것은 농민이었으니까 이 농민전쟁이라고 붙이는 것이 맞을 것 같고 태평천국은 이라고 하는 이상 이념은 이상 이념이었기 때문에 농전쟁 이상 이념이었기 때문에 태평천국이라고 붙이는 것은 맞을 것 같고요. 근데 이
태평성 농민전쟁의 지도자인 홍수전은 원래 기독교인이 아니었는데 기독교의 영향을 받아서 그 이념을 농민전쟁의 이념 사상을 목표를 기독교에서 따온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독일 농민전쟁하고 그 이념 형성에서 비슷하다고 그럴까 같다고 그럴까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동학은 또 다르죠. 그러니까 홍수전이가 그 지도자가 우연히 아마 만난 것 같은데 그 당시에 그 기독교 선교사가 외국 사람이에요. 선교사가 준 그 선교 책을 보고 거기서 사상을 얻어낸 거예요. 그래서 그 책에서 얻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는 그 기독교의 신 야훼로부터 이제 파사금을 파사금을 받았다고 그러고 파사금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그 나쁜 것을 빠개서 없애는 이런 이제 금을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로부터는 요사를 없애는 이제 도끼를 받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가 자기 입장을 농민들한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 도끼를 가지고는 부패한 그런 관리들을 이제 쳐 없애라. 근데 기독교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유교도 없애야 될 것으로 또 이렇게 봤어요, 홍수전은.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당시에 관리들이 그 사상적으로는 유교에만이 영향을 받았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는데 하여튼 유교도 이거 도끼로 이거 깨버려야 된다. 그리고 부패한 그런 관리들 도끼로 다 쳐 죽여야 된다. 이런 것이 하나의 홍수전의 사상이었죠. 근데 여기에 무슨 독일 그런 농민전쟁 같이 기독교에서 어떤 평등 사상을 이야기하거나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기독교가 그렇게 선전한 하나님과 예수로부터 뭔가 이게 힘을 받은 것으로 그래서 공개적으로 자기는 나는 예수의 그 어린 그 밑에 동생이다. 뭐 완전히 그 사람 예수같이 이렇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농민들이 그 아픔을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기독교가 얼마큼 중국 사회에 전파가 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느 정도 되었기 때문에 또 그 당시 농민들은 지금까지 그 유교라든지 이런 것에 묻은 이런 것을 공부하고 뭐하고 하는 이 관리들한테 당한 걸 생각하면 그것 아닌 것에 대한 요구가 있었겠죠, 농민들이. 그래서 그런지 상당히 빨리 그 세력을 구축할 수가 있었거든요, 홍수를.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와서 뭐 이렇게 사람들한테 연설하고 뭐하고 농민들한테 하고 뭐 그냥
감동을 받아가지고 너무 이제 억눌리니까 그렇게 했죠. 뭐야 조그만 빛이라도 있으면 그게 이제 희망을 끌고 사람들이 이렇게 마음이 동하니까 이제 그러겠는데 상당히 빠른 시일에 이제 농민들이 자기 주위에 정말 동화에서 말하듯이 금과 같이 막 모여든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이분이 마침 또 그 전쟁을 잘하는 마냥 장군 같은 사람을 하나 또 잘 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도 많지, 이 전쟁에 경험 있는 사람이 그 같이 하지. 그러니까 이 전쟁할 수 있는 이런 그 힘이 상당히 빠른 시일에 커진 거죠. 그런데다가 천국은 이쪽에 만주니까 만주 사람들이 주가 돼서 이쪽 저쪽 양자강 그 밑으로는 이게 통치력이 굉장히 좀 약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 남방의 통치력이 약한 그 양자강 지역에서 이 세력을 키워가지고 이 세력이 남경, 난징, 천진,天津 이런 것을 다 상당히 빠른 시일에 정복할 수 있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이건 그려놓고 그 큰 도시를 점령한다면 이게 이제 나는 천국을 세웠다. 그러면서 이 천국의 천왕, 왕은 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서 상당히 넓은 지역을 말하자면 통치를 하고 자기 영향권에 둔 거죠. 근데 그때 이런 자기 통치권에 들어있는 그 사람들이 3천만 명 뭐 이랬다고 기록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얼마큼 정확한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돼 있고, 근데 이게 또 그 세력을 빨리 키울 수 있었던 것은 이 만주를 기반으로 한 천국에 대한 한족의 이제 그 민족적인 그 저항감이 또 여기에 붙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짧은 시일에 세력을 키웠고, 그 다음에 장기간 10여 년의 장기간의 그 농민 전쟁을 치를 수 있는 그런 상태에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 천국이 이 세력한테 밀리니까 또 천국도 우리나라와 비슷하니 이 외세를 넣은 거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외세라는 것은 그 당시 주로 이제 영국인데, 영국이 그 당시는 무기나 이런 것으로 와서 제일로 발전하지 않았습니까?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 동화권을 총질해서 패배하게 만든 것도 영국 사람들이 준, 영국 사람한테 배운 그 무기 기술이었거든요. 무기와 기술이었거든요. 근데 천국도 이 영국 사람들이 천국하고 같이 짜고 하는 바람에 이제 이 홍수전 부대가 밀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이제 실패로 이제 돌아가는 이제 이런 상황으로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그 몇백만의 희생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항상 그렇죠. 패배하게 되면 무자비한 살균작전이 이제 벌어지니까 그 희생자가 수없이 많이 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과 더불어서 천국도 결국에 이제 망하게 되는 그 원인이 됩니다. 영국 사람들이 도와줄 때 보상 없이 도와줄 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도와주고 뺏어내니까 또 천국은 수탈을 더 심화해야 되고, 더 심화하니까 이게 차이가 안 되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경제가 발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결국에 자기가 멸망하는 부를 파게 되는 거고, 이 농민전쟁이 결국에 이제 천국을 망가뜨리는 이런 아주 중요한 요인으로 이렇게 됐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요구한 것이 동학과는 좀 달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 이 중국의 농민전쟁에서는 반외세라는 이야기가 안 나와요. 그건 이제 홍수전 자신이 유럽의 기독교 사상을 영향을 받았던 것하고 관계가 되려고 하는 게 반외세 이야기가 안 나와요. 그저 착취 계급에 대한 반항, 이것을 없애야 된다. 그 다음에 토지를 항상 농민들 주장이 원하는 것이요, 토지를 균등하게 갖게끔 해달라 하는 거. 그리고 여기서 한다 이제 또 생산물을 균등 분배하는 것이 나왔어요. 중국에서는 생산물을 균등 분배하는. 그러니까 아마 그 당시 생산물이라는 건 주로 이제 농산물이겠는데 균등 분배 문제까지 나오고. 그러나 모든 전쟁, 농민 전쟁은 주로는 토지에 대한 문제죠. 토지를 걱정하지 말고, 토지를 조금 주고 소작해놓고 소작세 올리고, 그 다음에 그것 말고도 또 이제 부역을 시키고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아까 독일 농민전쟁에 좀 잊어먹었습니다만, 그 농민들이 이게 핍박을 많이 받는 게 우리나라나 중국하고 달리 그 도시마다 성이 있고 영주가 수없이 이렇게 많다 보니까 이 영주마다 또 이 성들을 만들고, 그러니까 이 또 성당은 또 어마어마하게 또 크게 짓고, 지금도 그렇게 지금도 높은 건축물도 큰 건축물들이 많은데, 지금도 소위 돔이라고 하는 거, 큰 성당,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가셔본 쾰른에 있는 성당, 독일 지금도 짓고 있는데 600년간을 짓고 있다고 하는데, 그 성당, 무름에 있는 성당, 프랑크푸르트도 하나 성당이 큰 거 있긴 한데 그건 좀 그래도 큰 것은 아닌데, 이런 성당을 지금 봐도 크거든요. 그렇게 큰 건물들이 많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그것과 비교해 볼 때 아직도 그 성당은 500년, 600년 전에, 700년 전에 지은 성당이 아직도 크게 보이거든요. 그러면 다 농민들이 가서 만든 건데, 돌로 다들 쌓았는데, 그 엄청난 큰 돌들을 어떻게 운반했으며, 어떻게, 그러니까 얼마큼 노력을 많이 해가지고 하다가 죽고, 또 그게 필요한 돈 또 농민들한테 뜯어내고, 이러니 이제 농민들이 핍박할 수는 없는 거죠. 이제 중국과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것은 없었는데,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또 독일에서는 농민이 이제 이직이 일어났을런지 모르고, 이제 우리나라나 중국에서 농민들이 핍박하고 착취당한 것보다는 독일이나 유럽 쪽에서는 훨씬 더 강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성과 그런 성당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크게 지은 성당 때문에. 혹시 독일에 가보신 분들 계신가요? 켈른 성당 보셨는가요? 말은 지금도 계속 짓고 있다고 합니다.
유튜브도 방송을 계속 하고. 예. 지금도 크지 않습니까? 예. 지금도 크게 보이죠. 근데 그런 성당들이 여러 군데 있거든. 근데 뭐 파리 같은 데는 그 로텔담 그 성당에 저걸 불러가지고 그런 말인데 뭐 그런 것도 상당히 큰 성당이에요. 그런 거 한 번씩 지으려면은 엄청난 돈과 엄청난 농민들의 피땀이 여기 스며 있는 것들 그것뿐 아니라 이제 지금은 아예 없어졌죠. 그 도시에 있는 성이라든지 제가 사는 프랑크푸르트 같은 데는 아직도 이제 성은 없었지만은 그 막루들은 이제 여기 아직도 세워놨어요. 그래서 이제 기념물로 뭐 한다고요. 아직도 세워놓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할 때 엄청나게 정말 수탈이 없으면 불가능한 그런 거. 어떻게 혹시 뭐 좀 질문이 있으신가요? 뭐 좀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뭐 혹시 뭐 질문 있으시면 조금 잠깐 쉬시고 예? 질문하실 거예요? 예? 아니 좀 쉬시죠. 1시간까지 나왔는데. 예, 한 10분 쉬고 쉬고요. 예, 잠깐 쉬고 그 다음에 가시죠. 아니 이거는 동안 문제 간단히 좀 하고 쉬죠. 예, 그러시는 예. 근데 이제 동안 문제야 뭐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일이고 또 그렇게 먼 세월도 아니고 그래서 다들 기본적으로 잘 아실 것으로 생각하고요. 예. 예.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런 농민들이 이제 주동 세력이 됐다고 하는 거 전쟁에서 그건 뭐 다른 나라랑 다 비슷하고 근데 우리나라는 모르겠습니다. 광산에 있는 분들이 조금 참여를 했는지 광산에서 그 다음에 보부상이 있었는데 보부상들이 얼마큼 참여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주는 이제 농민이었다고 하는 거. 그 점이 이제 그 점은 다 다른 데는 공통적이거든요. 근데 투쟁 대상이 이제 공무원 체제의 지배 세력 외에 외세가 직접 외세하고 직접 부딪혀 가지고 싸우는 바람에 다른 나라하고는 달리 반의 외세가 이제 여기 이제 중요한 게 동학하고 다른 두 나라의 그 농민 전쟁하고는 좀 다른 것이 이제 거기에 그러니까 최경의 이제 보호감민이라고 하는 이게 이제 중요한 거 슬로건이 있다.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념과 이제 사상에서 기독교에서 영향받은 것이 없고 우리나라 동화가 오히려 우리나라의 고유의 전통적인 그 사상에 기반해서 어떻게 보면 완전히 새로운 사상을 통해서 농민들이 지향하고 하는 왜 반에서 민족이 지향한 그런 어떤 그 이상의 비전을 말하자면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비전이 이제 기독교의 기반에서 만든 비전하고는 다르고 또 다르다고 하는 것이 말하자면 무슨 증거하는데 무슨 그것이 왜 그런 사상이 왜 어떤 의미를 갖고 왜 생겼고 무엇을 지향하고 하는 그것을 증거하는데 그것이 좀 저쪽 기독교하고 또 다르다고 하는 이런 점이 그 다음에 물론 기독교는 지금까지 이렇게 쭉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지만 동학사상인 경우는 과거의 사상이 아니고 미래의 지향적인 계속 자기의 생명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사상이 아닌가 하는 이제 그런 점에서 달리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있고요. 그러나 모든 사상과 이념이라고 하는 게 고착되고 완성된 것은 아니다. 그럴 수는 없다. 무슨 사상과 이념은 운동을 통해서 계속 보충해가고 완성해 가야 되고 그것에 따라서 사회 변화도 그만큼 그에 따라서 더 완성되어 가는 그래서 동학 사상도 과거에 멈추지를 말고 계속 발전시켜 가야 되잖아요. 근데 또 동학 사상도 그렇지만 운동을 통해서 발전하지 그냥 사람이 책상에 앉아서 머리 굴려가지고는 그만 좋은 사상이 발전된 사상이 더 완성된 사상이 나오지는 않는다고 하는 특히 그 사회사상인 경우 사회사상은 운동과 더불어서 또 그 생명력을 갖게 되고 생명력을 가지니까 그것은 발전하고 그렇지 않은 잘못된 죽어버리는 그러니까 뭐 3.1운동도 그래 농민운동도 그래 3.1운동도 그래 뭐 해방후에 4.1운동도 그래 5.18 광주운동도 그래 뭐 6.27 전부 제가 보기에는 사실 미완이거든 미완 근데 동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왜 미완이고 왜 실패했느냐 하는 실패하는 원인도 철저하게 따져야 된다고 따지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성공하는 거야 장래성은 뭐냐 그래야지 장래성이 뭐냐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켜야 하는 답이 나오는 건데 뭐 동학도 지금 이론가도 듣고 보면은 왜 실패했느냐 왜 실패할 수뿐이 없었느냐 하는 이것에 대해서는 별로 이야기가 많지 않지 않느냐 그러나 그것을 해야만 제대로 발전의 방향이 보이고 길이 생기고 그게 노력을 하면 좀 답을 낼 수 있는 거지 과거뿐만 가지고 말하자면 좀 나쁜 의미로 우울겨만 먹다 보면은 자꾸 박제화시키는 이런 거는 이론의 발전도 없고 사회의 발전도 없고 이렇게 되지 않는 거야. 그래서 동학은 계속 발전할 수 있는 저력이 충분히 있는 사상인데 발전을 시키려면 왜 어떤 점에서 약점이 있고 장점은 물론 말할 것 같죠. 약점이 어디가 있고 그래서 왜 실패를 했느냐 뭐 이런 것도 좀 철저하게 따져야 되지 않느냐 따진단 말이에요. 맞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사회주의가 현실 사회주의로 현실 사회주의 진영이 다 망했는데 지금 막스 레닌 그 이론을 아직도 그대로만 일부 사람들이 그것도 일부 사람들이 그것만 붙잡고 있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아예 그냥 나몰라라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만 일부 사람들이 그래도 뭔가 있지 않느냐 하고는 붙들고 있는 상태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어떤 길이 잘 안 보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약점이 있는데 그 약점이 무엇인가를 아직도 밝혀내지 못하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또 밝혀내야지 앞으로의 전망이 서는데 그 잘못된 부족한 거 이것을 밝혀내지 않고서는 근데 지금 밝혀낼 의도는 있지만 밝혀낼 능력이 없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지금 유럽의 사상 발전에서 제한적이 있다. 동학인 경우도 이제 좀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 약점이 무엇인가, 그 부족점이 무엇인가도 밝혀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근데 지금 동화에서 중요한 사상이 하나는 그 인내천 평등 사상의 기본이 발표하는 평등 사상 이상에 가는 그것만이 아는 이제 다른 사상도 있기 때문에 장래성 있는 사상으로 되는데 그래서 하여튼 인내천 사상을 외국에다가도 좀 보고한다고 해서 작년에 독일에서 이제 처음으로 프랑크푸르트하고 백림에서 인내천 사상 강연회가 있었고 그 다음에 금년 또 8월에 백림하고 파리에서 그 인내천 사상 강연회가 있었는데 하여튼 얼마큼 앞으로 지속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하나의 세계적인 사상으로 좀 알리고 사람들한테 인식시키고 이 사상으로 새로운 사회를 창조하도록 이런 작업이 진행되고 앞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자 인내천 근데 좋죠. 인내천 뭐 사인연천 이게 뭐 천이 뭐냐? 천이 뭐냐? 이에 대한 연구가 좀 많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래서 정말 천을 어떻게 종교적으로만 해석할 것이 아니고 어떻게 이 천을 어떻게 정의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천이 상당히 큰 거고 굉장히 크다. 그 어떤 세계적인 그런 우주적인 이치를 가진 거다. 뭐 예를 들어서 근데 정말 이것을 해석을 잘하고 정리를 잘하면은 잘해서 이 운동을 벌리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잠깐 우리나라에 있는 겁니다만 이 정치 상황 보면은 너무 엉망인데 그 엉망인 것은 사람들이 정치하는 사람들 또 일반 국민도 그렇고 대부분 사람들이 너무 좀 소인배들이 너무 많다. 여기서 오는 거 아니냐. 이 정말 인내천 사상 이 천을 잘 정리를 해서 좀 인내천 사상으로 해서 좀
큰 사람을 만드는, 대인을 만드는 이런 좀 기초가 됐고, 이런 영양분이 됐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예, 하여튼, 예, 그런 방향으로 여러분도 좀 고심하시고, 좀, 제가, 조금 정리하신다면 좋지 않겠는가,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두섭지만 이것으로 해서 농민전쟁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을 우선 마감하고 나중에